소개하신 책들을 보니까 돌베개는 제가 1970년대에 읽었고 벌써 이제 한 50년 가까이 돼가지고, 그리고 나의 서양술래, 서양미술 술래도 한 40년 전에 읽었는데, 아무튼 다 옛날 책들을 소개하셔서 최근에 나온 책들도 많을 텐데 오래된 책들을 소개하셨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주 오래된 질문들은 제목이 아주 낯익어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박완서 선생의 아주 오래된 농담, 요게 중첩이 돼요. 아주 오래된 농담도 아주 좋은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소개한 건 아니지만 아주 오래된 질문들하고 비슷한 아주 오래된 농담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경식 선생의 나의 서양미술 술래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서경식 선생이 이탈리아의 그 시인이면서 작가이면서 화학자인 프리모 레비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 언어에서 아주 많이 소개가 됐거든요.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경식 선생의 프리모 레비에 대한 그 책에 나오는 이 프리모 레비에 대한 생각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균형 잡힌 서경식 선생의 프리모 레비에 대한 생각, 혹은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갖고 싶다고 하면 프리모 레비의 책을 직접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책은 이제 주교일표라는 책인데, 주교일표라는 책은 프리모 레비가 독일의 아우슈비츠에서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화학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화학 분석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는데, 그때 겪었던 일들, 그리고 아우슈비츠에서 겪었던 일들, 아우슈비츠로 잡혀가기 전에 화학자로서 겪었던 일, 화학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겪었던 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자문장으로 아주 잔잔하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여행 갈 때 이제 꼭 들고 다니면서 하나씩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읽는 책인데, 한번 여러분도 저는 이제 독일어 번역하는 일도 있는데 한국어 번역판도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가져오면 없고 남의 이 소개한 것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원래 오늘 말씀하려고 했던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거였어요. 제가 이 에너지 문제나 독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독일의 에너지 상황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거든요. 독일이 이 가스는 55%를 소련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석유는 35%, 석탄도 한 절반 정도 수입을 했거든요. 독일에서 전쟁이 나고 나서 에너지 가격이 뛰고 제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크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경제부 장관이 수사는 뭐 우왕좌왕하면서 대책을 세우느라고 하도 공조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원인을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반 그 미디어에서는 뭐 러시아의 푸틴이 원흉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죠. 그런데 그걸 좀 더 심층적으로 과연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석들을 우리가 좀 접하면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을 텐데, 현재 우리나라의 그 정부의 태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완전히 편향돼 있죠. 우크라이나 여당 대표가 방문을 한다든가, 또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무대에 초청을 해서
줌이지만 강연을 듣는다든가 지원을 얼마를 하겠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얘기만 나오는데 이 균형적인 시각을 위해서 제가 소개해드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제프리 삭스라는 사람이고요. 보이나요? 제프리 삭스, 이 경제학자로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죠.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네트워크의 의장이고, 그리고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고 강연하는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이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정치학자, 이 사람은 경제학자인데 정치학자로 존 미어스하이머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글은 미어슈하이머라고 되어 있는데 미어스하이머, 이 사람은 이 현실주의, 정치학이 크게 나누자면 이상주의적인 접근도 있고 현실주의적인 접근도 있는데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하고 이 시카고 대학의 석사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강연이나 대담들을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그걸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미어슈하이머 같은 사람은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이다. 그리고 미국이 2006년에 나토 회의를 하는데, 나토 회의가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열리잖아요. 2006년에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그루지아라고 하죠. 조지아를 나토에 편입시키는 결정을 한 것이 최초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독일과 프랑스는 거기에 대해서, 그때 이제 미국이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힘에 밀려서 동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제프리 삭스 같은 사람은 아예 이 소련이 무너질 때 서방 세계에서 나토 확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고르바초프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고 계속 나토 확장을 한 게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역사이먼은 2006년에 그러고 나서 러시아에서 2008년에 조지아를 침공하고, 그게 이제 바로 이어져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2014년에 또 크림 반도를 합병을 하게 되는데, 2014년도 그때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이 일어나서 야누코비치라고 하는 친러 대통령을 이제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돈바스 지역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때 이제 근데 친러 야누코비치를 몰아낸 그 오렌지 혁명이라는 게, 제프리 삭스는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쿠데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바로 크림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젤렌스키가 작년에 우리 나토 가입한다라고 해서 공언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국 그 원인은 거기에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미어스하이머 같은 사람은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전쟁이, 미국이 계속 무기를 지원하고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결국은 크게 피해를 입는, 러시아가 패배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강연이나 대담을 여러분이 인터넷을 보면 이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영어로 하죠. 이게 이제 미어스하이머의 미어스하이머인데, 자막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걸 자막 누르면 한국어로 번역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듣기가 힘들면 자막을 보시면서 들으면 아주 행복요연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제프리 삭스도 1990
90년대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왔는지 쭉 얘기를 하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존 리어사이너, 제프리 삭스를 치셔서 거기에 나오는 강연이나 대담들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앞으로의 전쟁, 리어사이너는 러시아에서 결국은 미국이 계속해서 무기를 지원하고 전쟁 계속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면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터뜨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시각을 원하시는 이걸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이 태도에 대해서,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과제를 질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런 걸 냈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우크라이나에서만 이제 발생된 그런 비극이 아니라 이게 끊임없이 우리 삶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보들, 그런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방학 동안에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프리 삭스는 제재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요. 제재가 지금까지 효과적이었던 적이 거의 없다. 네. 그래서 러시아 제재 해봤자 별로 이득이 없고, 오히려 그 제재가 러시아에도 손해를 끼치지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듯이 전 세계에 크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의 결론은 외교, 협상, 협의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그야말로 그 사태의 어떤 피해자이기도 하고 당사자이기도 한 게 이제 우크라이나인데요. 우크라이나는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3월 달에 협상을 했잖아요. 3월 말에. 협상에서 이 안이 나왔는데, 그 안이 현재로서는 최적의 아니다. 결국은 크림반도 러시아 영토로 인정을 하고, 돈바스는 자치, 우크라이나는 중립,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그런데 그때 그걸 깬 게 미국 쪽의 사주를 받은 우크라이나다, 이렇게. 그러니까 협상은 거의 이게 도출이 됐는데, 그걸 이제 깨버렸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기회는 미국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계속 우리 무기 대줄 테니까 이렇게 합의하지 말고 계속 싸워라. 미국에서 무기 우리 안 대줄게 이렇게 되면은 우리를 합의해. 우리 무기 대줄 수 없어. 이런 합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제프리 삭스는 수가능 발전이나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바이든이 정권을 잡고 나서 디카보나이제이션, 탈탄소라든가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쪽으로 상당히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 같으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세계의 지속가능 발전에는 크게 타격을 미치는 건데, 그 바이든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복잡한 문제잖아요. 복잡한 문제인데 누가 이 전쟁으로 이득을 얻나 라는 걸 보면 배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데, 지금은 미국이 제일 많은 이득을 얻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데서도 군비를 몇 배를 더 올리겠다 하고, 전통적인 그냥 무장 중립국이었던 스웨덴 같은 데들도 이제 저기 나토로 들어오고 하면은 미국 방산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근데 사실 그분들이 이제 제안할 것 같아요. 제프리 삭스인가요? 그야말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의 자치를 허용하고 크림반도 포기하고 또 우크라이나 중립으로 가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대안이 가장 좋은 어떤 그 방식일 수는 있었지만
과연 그것도 가능했을까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미국이 또 그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많이 방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기도 하겠지만요. 과연 우크라이나가 그 지금 미국하고 이 러시아하고 이렇게 끼어있는 상황에서 그런 길을 가려는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그 이걸 갈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에 정부 우크라이나 정책 담당자들이 잘했으면 여기까지 맞춰 포로제이코라든가 벨레시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친서방 드라이브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지금 완전히 그냥 윤석열 정부가 진영 외교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균형 외교, 그래서 불다리기를 하면서 이제 이익을 취하는 쪽으로 나갔는데 우크라이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오렌지 혁명 후에 대통령들이 완전히 친서방 쪽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그냥 공개적으로 서방 마치 선택지가 이분법밖에 없다는 듯이 근데 그 전에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균형 외교라든지 아니면 뭐 구체적인 그런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방 정책, 외교 정책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그런 식의 그 예산이 가능했을까? 저는 어려운 그건 뭐잘 어렵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1000명 했어야 돼요. 러시아에서 EU 가입은 오케이 했어요. 그게 나토 가입은 절대 안 돼. 이랬단 말이죠. 그거를 놓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가 또 우크라이나 내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 우크라이나 정치가들이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하고 논의를 많이 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한자 말씀. 약간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정치에서 어떤 힘의 의미로 따지면 현실적으로 러시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제 강대국들이 있고 강대국들의 어떤 힘의 균형 사이에서 뭔가를 선택을 끊임없이 이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국민국가 안에서 민주주의 안에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도 있고 주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 안에서 그런 어떤 국민들이나 민중들이 어떤 제도를 통해서 계속 결정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선택들을 국제사회에서 마치 그냥 힘의 논리에 의해서만 그걸 인정해주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혹은 응징하기도 하는 이거는 이제 약간 그 아까 말씀하신 어떤 이상주의적인 그런 설명법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러시아 역시 그런 사이에서 이제 협상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대화, 외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민중들이 선거를 통해서 계속 그런 결정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러시아도 분명히 이제 그런 잘못이 있는 거고 미국도 잘못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큰 시사점을 주는 게 우리도 사실은 힘센 나라들 사이에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정책적인 향방 같은 게 굉장히 나라의 이제 향방 자체를 좌우하는 큰 문제가 되는 오죽하면은 우리 그 황혼께서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운 지역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통해서 만약에 자율적으로 잘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어두운 그런 역사이기도 합니다만 칠레에서 아옌데 피노체트 이런 경우를 생각하고 남중남미의 당시에 많은 그 어려운 전쟁들 비델라 이런 사람들 생각해보면은 미국이 이제 충분히 자기의 그 국익과 권력을 펼칠 수 있는 자리에서 너무 자기의 국익과 맞지 않는 쪽으로 가면 뒤엎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그래서 맨 먼저 했던 게 우크라이나의 핵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소련이 해체될 때 세계 3위의 핵보유 국가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이제 비핵화하는 대신에 서방에서 안보 우산을 씌워주기로 했었죠. 근데 씌워준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걸 기대했었던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침공당했을 때
철로 몇 개 주겠다. 뭐, 이 정도 궁화 몇 톨레 주겠다. 이 정도 얘기했었죠. 근데 자율적인 결정을 통해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통해서 나아갔어도 이미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건 무효였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사람들은 너무 큰 카드를 바로 무효화해서 나중에 다시 또 돌릴 수 있는 일이 위험해졌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가 이랬어야 하는데 저랬어야 한다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소개하는 거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들여다보면 뭐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민스크 협정이라는 것도 있었고, 민스크 협정은 우크라이나를 중립화하는 협정인데, 그것도 이제 완전히 깨버린 거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철모 얘기 나왔는데, 철모는 이제 독일에서 초기에 철모를 침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독일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쟁이 나고 나서 슈레더하고 메르켈이 비난을 많이 받았죠. 러시아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가 이거냐 이랬는데 사실은 독일은 가능한 한 이제 러시아하고 평화적으로 지내려고 노력을 이제 하면서 러시아하고 경제하면서 많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 전쟁이 났을 때도 상당히 주저주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미국의 힘이 워낙 또 크니까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결과이고. 이제 이피엘리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념과 가치가 있을 것이고 도덕이 있을 것이고 민주주의가 있을 것이고 또 말씀하신 어떤 국제 힘의 관계가 있을 텐데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문제가 있는데 극단적인 방법으로 극단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의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은 계속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독일에서 어느 철학자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인가 이런 얘기를 한 시간에서 강연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독일의 녹색당의 외무부 장관이나 이런 친구들은 뭐 적극적으로 무기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도덕적인 올바른 선택인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또 막상 이렇게 막 러시아가 공세를 치우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취약한 우크라이나를 그냥 놔두자는 것도 그것도 참 이게 적절한 투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참 난감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모든 국제 분쟁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졌지만 이재명 후보와 전쟁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식의 접근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죠. 그래서 책을 안 가지고 오셨지만 핫한 이슈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야기가 틀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